불륜녀와 노후 준비를 한다고? 네,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대기업 유통업체 이사, 불륜 상대와 김치 공장을 차렸습니다. 명분은 노후 준비. 김치 공장이 잘 되면 그 남자도 퇴직 후 합류할 생각이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18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알바를 하려고 벼룩시장을 보고 있었어요. 벼룩시장 광고에서 작은 공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김치 공장 단기 알바 구함. 경력 무관. 성실한 분만. 전화번호 아래에는 급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알바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면접날을 정하고 면접을 본 후 다음날 바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곳에서 보고 들은 한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사람과 노후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손실을 보고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공장은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1층이 공장이고 2층은 사무실 겸 창고였습니다. 입구에는 행복김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공장을 운영한다는 여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서자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여기 앞치마 입고요. 일단 손부터 씻으세요. 저기 계신 분이 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뭔가를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저처럼 김치를 담는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인사를 나누다 보니 공장 운영하는 여자와 아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됐어요. 언니가 공장 시작한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죠. 아주머니는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는 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언니가 혼자 하기엔 힘들 것 같고 저도 애 학원비 벌어야 하고 서로 좋죠 뭐. 그렇게 우리 셋은 김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소금물에 절이고 헹구고 물기를 빼고 양념을 버무리는 일. 단순해 보이지만 하루 종일 서서 하려면 체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일하면서 저는 조금씩 그 공장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공장을 연 지 보름쯤 됐다고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판촉용 김치 쿠폰이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냉장고 구매 고객에게 김치 10kg를 배송해주는 방식이었죠.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제가 출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공장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평균 정도,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구두는 잘 닦여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김치 공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공장 운영하는 여자가 노트북을 덮고 다가갔습니다. 왔어요? 진행 상황 보려고? 응, 출장 나왔다가 잠깐 들렀어.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묘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사업 파트너라고 하기엔 눈빛에 뭔가 더 있었고 그렇다고 명확히 연인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하시게 되었다고 하던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유명 유통업체 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굳이 기억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라는 글자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통업체 이사가 왜 김치 공장에 관여하는 걸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20분 정도 공장을 둘러보더니 운영하는 여자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둘이 한참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자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여자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공장에 들렀습니다. 항상 퇴근 후였고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체크하고 여자와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떠났습니다. 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조금씩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쉬는 시간에 혹은 퇴근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아주머니가 자세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박은희였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폐암 판정을 받고 1년을 버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치료비가 엄청났대. 집도 팔고 대출도 받고 그래도 결국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장례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대. 딸은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언니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 돌보고 그렇게 3년을 버텼답니다. 혼자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을 거야.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저 남자분이 돈을 댄 거야. 네. 공장 차리는데 필요한 돈. 설비, 재료, 이것저것. 전부 저 남자가 됐다는 거야. 왜요?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래. 근데 그 남자는 결혼한 몸이고 그때서야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수척한 얼굴, 남자의 조심스러운 태도,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 어떻게 만났어요? 아이들이 같은 학교 다닌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처음 만났다더라고. 아주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공장 운영하는 여자가 힘들어하며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술 한 잔 걸친 날 저녁 울먹이며 했던 이야기들. 그 남자의 아들과 그 여자의 딸이 같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답니다.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처음 만난 건 가을 운동회였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잃고 3년째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학교 행사에 올 때마다 다른 가족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와서 아이를 응원하는 모습, 가족끼리 도시락을 나눠 먹는 모습, 그녀에게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트랙 한쪽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무리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녀는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달리는 모습을 보며 작게 손을 흔들었을 뿐입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5학년이세요?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네. 5학년 2반이에요. 아, 저희는 4반이네요.
날씨 좋네요. 운동해야기.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학부모끼리 나누는 가벼운 대화. 하지만 그 여자에게는 오랜만에 받는 관심이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준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것.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짧았습니다. 날씨, 아이들, 학교 급식,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들은 학교 근처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연이 반복되면서 둘은 서로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아이 이야기에서 시작해 직장 이야기로 넘어가고 어느새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외로웠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 프리랜서로 일하며 생계를 꾸리는 것,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 남자에게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외로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위치였지만 집에서는 투명인간 같았다고요. 아내와는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고 아들과는 더욱 말이 없었답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뭔가 텅 비어 있는 느낌. 그 공허함을 이 여자와의 대화가 채워주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어느 날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그냥 삶이 좀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매일 똑같고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공허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면 커피를 마시는 일이 잦아졌고 카톡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이야기였지만 점점 사적인 내용들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선을 넘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도 정확한 시점은 몰랐습니다. 다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추운 겨울날 그 남자가 딸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추운데 왜 나왔어요? 그냥 당신 생각이 나서. 그날 그들은 차 안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히터를 틀어놓고 밖은 어두워지고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도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네요.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위로에서 시작된 감정이 의존이 되고 의존이 집착이 되어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위로였을 거야. 서로 외로우니까.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 선을 넘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저는 배추를 다듬으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라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 공장을 차린 거래. 그 남자가 돈을 대고 언니가 운영하는 거지. 명분은 노후 준비라고 하더라고. 노후 준비요? 둘 다 나이가 있으니 앞으로가 걱정된다나 뭐라나.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고 했대. 김치 공장이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 남자가 유통업체 이사로 있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가 판매될 때 사은품으로 김치 무료 쿠폰을 주는 거야. 첫 주문이 재주문으로 이어지면 생각보다 빨리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불안정한 관계인 그들이 잘 되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공장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그 남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쓸쓸할지. 저는 그저 김치 공장 알바생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2018년 10월, 일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김치 냉장고 구매 고객 명단이 이메일로 왔습니다. 20명, 각각 10kg씩 배송해야 했습니다. 20박스요? 정말이에요? 박은희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주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 남자가 공장에 왔을 때 박은희는 뛰어가며 말했습니다. 주문이요. 20박스나 들어왔어요. 정말? 벌써?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배송해야 해요. 그 남자도 기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사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박은희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절이고 헹구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고 포장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20박스의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박은희가 소리쳤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택배 기사가 와서 김치를 실어 갔습니다. 20박스, 그들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20박스의 배추절임이 고르게 되지 않았다는 걸. 아니, 알았는데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배추가 덜 절여져서 싱거워요. 박은희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환해 드릴게요. 빠른 교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은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명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입맛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또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먹겠다고 했지만 잦은 클레임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왜 이러는 걸까요? 아마 처음이라 약간 서툰 게 원인 아닐까요? 다음엔 더 잘하면 돼요. 그렇겠죠? 그 남자는 박은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언니. 레시피를 정확히 정해야 한다고. 아주머니가 그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이건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춧가루 몇 그램, 젓갈 몇 그램 정확히 재서 해야 해요. 그래야 맛이 똑같아요. 알아. 근데 매번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번거로워. 번거로워도 해야죠. 이게 장사예요. 집에서 담그는 거랑은 다르다고요. 하지만 박은희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터넷을 보면서 대충 양을 가늠했습니다. 이 정도면 비슷하겠지. 그 비슷함이 문제였습니다. 사업에서는 비슷함이 아니라 정확함이 필요했습니다. 박은희가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동생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미 지난 일이야, 언니. 그 다음 주문은 50박스였어요. 박은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자. 그녀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더 많은 레시피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치 담그는 영상도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계량은 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대두를 물에 불려 갈아서 김치 재료에 섞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대충이었습니다. 50박스를 배송했습니다. 이번에는 클레임이 더 많았습니다. 재구매는 역시 없었습니다. 왜 재주문이 안 들어올까? 박은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아주머니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김치 맛이 별로야. 뭐? 맛과 배추 절임이 일정하지 않아. 어떤 날은 배추가 덜 절여지고 어떤 날은 너무 많이 절여지고 그러다 보니 간이 싱겁거나 짤 때도 있고 맛도 일정하지 않아.
나도 집에서 김치를 담가 먹는데 우리 집 김치보다 못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박은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정성껏 담갔는데 정성만으로는 안 돼. 기술이 필요해. 정확한 레시피, 정확한 시간, 정확한 온도. 이게 다 맞아야 맛있는 김치가 나와. 나도 노력하고 있어. 노력이 아니라 공부가 필요해. 언니는 김치를 공부하지 않았어. 그냥 인터넷만 봤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박은희는 김치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김치학원도 가지 않았고 전문가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책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김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안일하게 사업을 시작한 거죠. 세 번째 달에는 주문이 30박스로 줄었어. 박은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유통업체에서 연락이 왔어. 클레임이 너무 많으니까 물량을 줄이겠다고. 그 남자는 뭐래? 걱정했지. 당연히. 돈을 1억 원이나 넣었는데. 그래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진 않았어. 그냥 더 노력해보자고만 했어. 언니는 뭐 했어? 노력했지. 내 나름대로. 유튜브 더 보고, 인터넷 더 찾아보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됐어. 근본적인 문제가 뭔데? 나야. 내가 김치를 몰라.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대충 했어. 네 번째 달 주문은 20박스로 또 줄었습니다. 다섯 번째 달 10박스. 여섯 번째 달 5박스. 이대로는 어렵겠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너무 낮습니다. 유통업체에서는 한 달만 지켜보고 최후 결정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주문 몇 건이에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박은희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3건이요. 10kg 3박스. 겨우 3박스? 네. 요즘 계속 이래요. 한 달 전만 해도 하루 10건은 넘었습니다. 지금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러다가 월급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월급은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든. 박은희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 공장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은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행복김치입니다. 네, 반품이요. 어떤 문제가?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곰팡이가 피었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은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언니? 곰팡이래요. 김치에서 곰팡이가 피었대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깨끗하게 작업했잖아.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언제 배송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2주 전이요. 10kg 한 박스. 2주 만에 곰팡이가? 밀봉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아니면 포장 전에 이미 문제가 있었거나. 박은희는 재고 창고로 갔습니다.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창고에는 완제품 김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은희가 하나를 꺼내 봉투를 열었습니다.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신맛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거 과발효된 것 같은데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온도 관리가 안 됐나 봐요. 냉장고 온도가. 박은희가 냉장고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1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도? 이건 너무 높아요. 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온도 조절이 고장 났나 봐요. 언제부터였는지. 이거 다 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은희는 창고에 쌓인 김치들을 봤습니다. 대략 50박스는 되어 보였습니다. 다 확인해 봐야 해요. 괜찮은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셋은 하나씩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50박스 중에 30박스는 과발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다 폐기해야겠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건데. 박은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냥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냉장고는 언제 고장 난 거야? 모르겠어요. 온도계를 자주 확인 안 했거든요. 확인을 안 했다고? 아주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바빠서 그냥 켜져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김치 사업에서 온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확인도 안 했다니. 언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김치는 온도가 생명인데. 알아요. 알아. 제가 잘못했어요. 박은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남자가 공장에 왔습니다. 박은희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창고의 김치들을 보더니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네. 30박스는 팔 수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온도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주문이 줄어서 매출이 너무 낮고 재고는 이렇게 버리게 됐고, 하지만 그의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무겁고 지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언니한테 전화 왔더라고. 울면서. 무슨 일이요? 그 남자가 처음으로 화를 냈대. 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냐고, 이게 장난이냐고. 그럴 만도 하죠.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러게. 근데 언니도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도 처음 해보는 건데 어떻게 다 알겠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배워야죠. 공부를 했어야죠. 그게 그래. 나도 그렇게 말했어. 언니, 김치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강좌라도 듣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근데 언니는 시간이 없다고만 하더라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솔직히 언니는 김치에 관심이 없어. 그냥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지. 한 달 후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통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은희는 노트북 앞에서 이메일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래요? 클레임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대요. 이번 달까지만 하고 끝이래요. 그럼 주 수입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박은희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오후 우리는 거의 일이 없었습니다. 주문이 2건뿐이었으니까요. 아주머니와 저는 공장 한쪽에서 지난 김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남자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문 닫는 거 아니야? 아주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못 버티죠.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래? 글쎄요. 아마 이번 달까지 주고 그만둘 것 같은데요. 언니가 너무 안 됐어. 그 남자도.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닌가? 공부하지 않고 시작한 사업, 준비 없이 투자한 돈, 관리하지 않은 제품.
실패는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은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공장 문 닫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당분간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안 돼요. 주문도 없고. 알겠어요, 언니. 어쩔 수 없지. 아주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두 분한테. 괜찮아요. 우리야 다른 일 찾으면 되니까. 언니가 더 힘들 텐데. 박은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김치 공장에서 본 것들, 사전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 정확한 레시피도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 책임 없는 관리. 두 사람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노후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있고 싶고 김치 공장이 잘 되어 두 사람의 안락한 노후를 꿈꾸었지만 그에 걸맞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인터넷 레시피만 보고 대충 따라했습니다. 정확한 계량도, 온도 관리도, 위생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조사도, 경쟁사 분석도, 사업 계획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계속 나가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업의 성공보다는 둘이 함께 있는 게 더 좋았던 걸까요? 노후 준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현재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피처였던 걸까요? 사흘 후 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문도 없고 작업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와 아주머니는 그냥 정리만 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설비를 닦고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박은희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혼자 할게요.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담그고 배송하고. 혼자서요? 네. 어차피 주문도 얼마 없으니까. 공장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 사람이 여기 월세를 6개월치 미리 내줬거든요. 그동안은 버텨봐야죠.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힘든 거. 박은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퇴근 시간 아주머니와 저는 공장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행복김치 간판이 저물어가는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간판의 이름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지쳐가는 두 사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 공장 얼마나 더 버틸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올해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말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준비 없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일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은 지 2달이 지났을 때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일 났대. 뭐가요? 그 남자 회사에서 잘렸대. 잘렸다고요? 응. 정리해고래.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구조조정을 한다는데 그 사람도 포함이래.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달 말에 통보받았대.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치 공장에 투자한 돈도 그 사람 노후 자금으로 아내 몰래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나 봐. 그것뿐이 아니야. 김치 공장 월세 보증금 1천만 원도 못 받았대. 공장 철수하면서 원상복구 비용 들어가서 다 까먹었대.
언니와의 관계도 아내가 눈치챈 것 같대. 여자의 촉이 무섭잖아. 아주머니의 말로는 그 남자는 집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차갑게 무시했다고 합니다. 밥도 차려주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답니다. 아들도 분위기를 눈치챘다고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주머니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주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라고 했대. 남편이 돈 투자해 내 연녀와의 미래를 위해 김치 공장하다 돈을 다 까먹은 것도 알게 됐나 봐. 그 남자는 뭐래요? 미안하다고만 했대. 다른 말은 못하고 아내가 당장 나가라고 해서 그날 밤 그 남자가 집에서 쫓겨났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이혼하자는 것 같아.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박은혜 씨는 어떻대요? 완전히 무너졌지. 자기 때문에 한 명의 인생을 망쳤다고. 한 가정이 무너졌다고.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나는 언니한테 말했어. 언니 잘못만은 아니다. 그 사람도 선택했다고. 가족을 속이고 돈을 투자하고 관계를 지속한 건 그 사람 선택이었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한 중년 남성, 대기업 유통업체 이사, 안정적인 가정. 그 모든 것이 불과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정리해고, 사업 실패, 가정 파탄, 불륜 상대와의 행복한 노후를 꿈꾸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주변에 바람피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는 듣기만 했지 실제로 직접 본 건 처음이었어요. 일하면서 한 번 회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남자 폰에 태권도복을 입은 아들 사진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쁜 아이를 두고 가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안타까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